원푸드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지중해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종류가 정말 많죠. 뭐가 가장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저는 장 원장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야기,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종류를 전체를 다 리뷰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Fad Diet, Fact and Fiction, 이 논문의 제목처럼 유행하는 다이어트, 허구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행한 다이어트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유명한 다이어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는 불균형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주 빠른 감량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기를 왕창 먹는 다이어트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황제 다이어트의 원래 명칭은 애킨스 다이어트입니다. 1970년대에 심장 전문의인 로버트 애킨스가 이것을 개발했죠. 그는 고탄수화물 섭취가 심장병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애킨스 다이어트는 하루 섭취 칼로리의 5% 이하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결국 고기와 지방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렀죠. 이것은 몇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개정안을 보여드리면요, 이 표와 같습니다. 시작기, 감량기, 유지기에 따라 탄수화물 양이 다른데요. 1단계는 하루 20g으로 탄수화물 양을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탄수화물을 5g 이하로 제한합니다. 3단계에서는 5g에서 10g 정도를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겪고 4단계 유지기에는 하루 탄수화물 양이 40g에서 9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밥 한 공기가 탄수화물 양이 70g인데요. 이 70g을 하루에 나눠 먹는 것이 유지기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애킨스 다이어트,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감량하는 데 가장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혈액검사상 중성지방을 드라마틱하게 감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을 만들 수 있고 요산의 생성과 배설이 증가하면서 간섭, 신장결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가 저탄수화물과 고단백을 섞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탄고지는 저탄수화물과 고지방 식단입니다. 사실 이 식단의 원래 이름은 케톤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23년에 간질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 유사였던 러셀 와이더에 의해서 이 식단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식단보다는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보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에서 사용되었죠. 이 다이어트 식단은 탄수화물에서 10%, 단백질에서 20%, 지방에서 70%를 먹습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10% 이하로 제한해서 결국 지방에서 나오는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케톤 식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만 LDL 상승으로 인한 고지혈증, 그리고 죽상동맥 경화의 증가, 불미도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단백, 고지방 이 식단 중에는 팔레오 식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팔레오라는 뜻이 구석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 있는 원시인처럼 밥을 먹는 것이죠. 1985년도 애턴과 코너에 의해 소개되었는데요. 가공식품, 유제품, 농업 이후에 먹게 된 곡물과 콩가식물들이 이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오 식단은 원시인들이 먹었던 살코기, 과일, 전분 없는 야채 위주로 먹습니다. 팔레오 식단은 10주에 5% 이상을 감량할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지만 영양학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LDL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 위험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한편 저탄수화물 식단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지중해 식단이 있죠. 이 지중해 식단은 병원에서 정말 많이 추천하는 식단입니다. 1950년대에 옌셀 키스에 의해서 이게 등장했는데요. 지금 이 옌셀 키스의 많은 논문들이 조작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 중에서 좋은 점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통곡물, 콩가식물, 과일, 야채,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등이 핵심입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로 50%의 식단을 구성하고 또 불포화지방으로 30%, 단백질이 20%를 차지하는 식단입니다. 관련 연구를 보게 되면 병원에서 추천하는 식단답게 당뇨, 지방간, 대사증후군, 암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들이 많죠. 부작용이 없고 미량원소 결핍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다이어트 속도는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가 앞서 살펴본 저탄수화물 식단이 5kg을 감량할 때 저지방 식단이나 또는 지중해 식단은 3kg에서 4kg 정도를 감량하게 됩니다.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아예 제거하기도 합니다. 바로 채식주의자들의 식단이죠. 채식에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락토는 유제품은 먹고 달걀과 고기는 먹지 않는 것, 오버는 달걀을 먹는데 유제품과 고기는 안 먹는 것, 락토 오버는 달걀과 유제품을 모두 먹는 채식주의자를 가리킵니다. 반면 비건은 어떤 동물 유래 음식도 먹지 않는데요. 비건 중에는 생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런 채식하는 사람들은 잡식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BMI, 즉 체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암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적죠. 하지만 채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 편이 아니고 미량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희가 처음에 살펴본 애킨스 다이어트, 즉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가장 체중 감량 속도가 빠르죠. 여기에 지중해 식단에 불포화 지방,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추가하고 최소한의 식이섬유를 넣게 된다면 아주 유익할 겁니다. 하루에 20g에서 30g의 식이섬유가 필요한데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되면 식이섬유가 필연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3접시에서 4접시 정도의 채소를 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량의 채소 양만 충족된다면 다이어트에서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식단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식사 시간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이죠.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도 부릅니다. 최근 연구는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격일 단식을 저는 추천합니다. 격일 단식이 힘들다면 한 일주일에 2번은 하루 한 끼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1등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지금 소개드리는 논문은 저탄수화물 연구 110개를 요약한 것입니다. 탄수화물 식단은 3가지로 나뉩니다. 초저탄수화물 식단은 하루에 50g 이하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이고, 저탄수화물 식단은 50g에서 13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탄수화물 식단은 130g에서 210g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저희 밥 한 공기가 아까 한 공기에 70g의 탄수화물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공기의 밥을 먹으면 일반적인 탄수화물 식단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01개의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6개월간 분석한 것입니다. 빨간색은 탄수화물 제한 식단이고 파란색은 운동과 탄수화물 제한을 함께한 것, 녹색은 탄수화물 제한과 칼로리 제한을 함께한 것입니다. 세 그래프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6개월간 탄수화물을 하루 5% 제한하면 4kg을 감량하고 여기에 칼로리 제한까지 하면 4.7kg을 감량, 탄수화물 제한에 운동까지 하면 5.2kg을 감량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의 대부분이 탄수화물 제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42개의 탄수화물 제한 연구를 12개월로 분석했는데요. 탄수화물을 하루 섭취량의 10%로 먹을 때 1년간 체중이 6.26kg이 감소합니다. 칼로리 제한도 함께하면 6.86kg이 감소하고요. 운동과 함께하면 흥미롭게도 4.04kg이 감소합니다. 매우 흥미롭죠.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더 줄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무게가 덜 감소합니다. 이것은 식단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탄수화물을 12개월 이상으로 늘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12개월 이상으로 늘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평생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근거 등급 자체는 낮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12개월 이상 하게 되면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식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식단은 사실 시계열을 늘리면, 즉 시간을 늘리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식단 간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식단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식단의 행복감을 없애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1년 이상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살이 가장 많이 빠진 사람들은 30%에서 40%의 탄수화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주 낮게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다이어트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이어트 초기에 빠른 속도로 감량하는 데 유리합니다. 나중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증가시켜도 감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다이어트 진료에서 6개월 내에 하루 50g 이하의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이 논문의 하위 분석을 보게 되면 단백질 양이 충분할 때 더 효과가 나는데요. 하루 식단의 20% 이상의 열량을 단백질로 추가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 또 얼마의 단백질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kg당 1.6g의 단백질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살 빼는 가장 좋은 식단은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특히 다이어트 초기에 하루의 칼로리의 10% 이하, 즉 50g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죠. 여기에 단백질은 하루 열량의 20% 이상, 하루에 4접시 정도의 채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식단을 유지하면 6개월간 5kg의 체중이 감량됩니다. 뭔가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생각보다 다이어트 속도가 안 날 때 다이어트 한약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이어트 속도감도 붙고 식단하기도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운동은 언제 하나요?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